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영화 걸어도 걸어도로 가볼게요. 206페이지에 있는 감독님이 쓴 마찬가지로 줄거리 부분 간단히 읽어볼게요. 어느 여름날 요코하마 류타는 아내 유카리, 아들 아스씨와 함께 본가에 간다. 이날은 15년 전 세상을 떠난 형의 기일. 하지만 실직했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류타에게 부모님과의 재회는 고통일 뿐인데. 이 영화도 굉장히 이제 홈드라마라고 하죠. 가족끼리 모여서 이제 어떤 하루를 보내면서 그 속에서 각자가 이제 나누는 대화 속에 어떤 사건을 유추해보고 그리고 어떤 상처를 유추해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보면은 제가 204페이지에 살짝 읽어보겠습니다. 걸어도 걸어도는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난 자식들과 늙은 부모가 여름날 하루를 그린 홈 드라마입니다. 특별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날 가족이 모였는가? 라는 작은 수수께끼가 중반에 풀리는 정도로 나머지는 가족끼리의 사소하면서도 다소 날선 대화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를 결국에 만들게 된 이유가 나오는데 사실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가장 재밌잖아요. 205페이지 걸어도 걸어도를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그 작가의 경험이 나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고 돌아가시기까지 2년 가까이 걸렸는데 서서히 죽음을 향해 가는 인간이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상당히 지치는 일이었습니다. 이번 당시는 의료물 다큐멘터리도 만들었기에 나름대로 지식도 인맥도 있다고 생각해서 제 힘으로 어머니가 어떻게든 쾌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과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엇 하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저의 장래를 몹시 염려했습니다. 원더풀 라이프가 좋은 평가를 받아 이름도 조금 알려졌지만 어머니는 영화로 먹고 살 수 있을지 내내 걱정했습니다. 환상의 빛이나 원더풀 라이프는 봤어도 아무도 모른다는 완성 전에 쓰러져서 보지 못했고 칸 국제영화제에 참가했을 당시에 신문 기사를 병실에 붙여두긴 했으나 그것도 잘 몰랐을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지 않았을까? 적어도 아무도 모른다까지만 봤다면 안심하지 않았을까? 반년만 더 버티셨다면 그런 후회하는 마음이 걸어도 걸어도의 홍보 문구 인생은 언제나 조금씩 어긋난다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공책 첫 장에 적은 뒤 각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쵸. 이 영화에서는 키키키린이라고 돌아가셨죠. 네, 고 키키키린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서는 정말 국민 대배우로 불리시는데 이 어머니 역할을 굉장히 인상 깊게 잘 해주셨거든요. 뭐랄까 이 가족에서 이제 모두를 건사하고 있는 그런 정말 뒷바라지를 충실하게 해주시는 그런 상냥한 어머니이자 어딘가 본인만의 또 슬픔을 갖고 계신 그런 존재로 나왔는데 이 어머니를 이 감독님 본인의 어머니로 또 생각을 하고 같이 맞닿아서 만들어낸 캐릭터였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굉장히 더 흥미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인생은 언제나 조금씩 어긋난다. 참 부제가 너무 더 마음에 와닿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 되게 흥미로운 장면이 있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감독님의 생각을 또 적어놓은 210페이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식사를 한다면 모처럼이니 내가 좋아했던 옥수수 튀김으로 할까 등등. 단 먹는 장면은 밤에
장어 요리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대체로 요리를 하거나 치우는 장면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는 편이 등장인물들이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 장면에서는 먹는 것보다 준비와 정리가 중요하다는 점은 무코다 구니코 씨의 홈드라마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요. 진짜로 관찰을 잘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진짜 생각해 봤을 때 가족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을 때 얘기 많이 안 하죠. 근데 진짜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한국의 주말 드라마 보면은 이제 대가족이 막 모여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데 막 30분에서 1시간씩 먹으면서 뭐 너는 어땠니? 무슨 일 있었니? 하하호호 뭐 혹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가족끼리 모였을 때 특히 먹을 때는 별 얘기 없이 사실 또 금방 먹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만 보더라도 진짜 한 15분이면 다 먹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안 하고 대신에 그런 건 있죠. 그런 가족 드라마 보면은 과일 먹는 씬이 있잖아요. 또 다 먹고 나서 이제 치우고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보통 이제 뭐 며느리가 과일을 깎고 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아버지가 뭐 어땠니 저땠니 뭐 이제 얘기를 하면서 화목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진짜로 이 극의 리얼리티를 많이 살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도 이제 먹는 장면보다는 이제 요리를 하거나 치우는 장면을 많이 넣은 게 그때 이제 등장인물들끼리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장면을 많이 넣었다고 이렇게 하는 표현이 진짜 확실히 진짜 뭐랄까 관찰을 정말 잘 하시고 섬세한 것들을 잘 표현하는구나 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안에 내용들도 너무 좋았어요. 특히 이제 아버지 역할로 나오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의사였기 때문에 그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아들도 자기를 따라서 의사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손주한테도 물어보거든요. 너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는 질문을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도 저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렸을 때 꿈은 어떤 거였나요? 네. 무엇이었나요? 직업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밖의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꿈이 뭐였을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손주가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피아노 조율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약간 신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도 굉장히 약간은 많이 속물이고 속세화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피아니스트면 피아니스트지 약간 피아노 조율사? 약간 요런 생각이 저도 무의식 중에 바로 들더라고요. 근데 피아노 조율사도 분명히 중요한 직업일 거고 꼭 필요한 직업일 거란 말이죠. 근데 뭔가 피아노 조율사라고 이제 아이가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졌다는 부분이 아 근데 실제로 거기서도 할아버지도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뭐 무슨 뭐 피아노 조율사야 너도 나중에 의사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그쵸. 아이는 참 순수하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사회나 아니면은 어른들이 좀 자신만의 기준과 잣대로 그걸 평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좀 얘기하자면요. 저는 대학생 때 야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어린이 야구단 친구들이 이제 선수들을 에스코트 해가지고 이제 나가는 날이었어가지고 잠깐 동안 그 아이들과 함께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거든요. 너희들은 다 야구 선수가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너는 나중에 야구 선수가 되면 어떤 포지션을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진짜 신기했던 게 저도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한 10명 좀 넘게 있었는데 전부 다 선발 투수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왜 선발 투수가 되고 싶니? 그러니까
선발 투수가 돈을 제일 잘 버니까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예. 저도 야구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일단은 큰 역할을 갖고 있는 게 선발투수긴 한데, 근데 사실 야구라는 것도 모든 포지션이 다 중요하잖아요. 어디 하나 중요하지 않은 포지션이 없는데, 그런 것보다는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고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선발투수를 꿈꾸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게 약간은 조금 저에게는 신선했던 그런 경험이었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도까지 해서 벌써 3편의 영화를 얘기를 해봤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제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영화 중에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이라는 영화인데, 일단은 뭐 제목 자체가 너무 몽글몽글하죠. 36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의 간략한 줄거리를 읽고 시작할게요. 부모님의 이혼 때문에 가고시마 현과 후쿠오카 현으로 따로 떨어져 사는 초등학교 6학년 형 고이치와 4학년 동생 류노스케. 언젠가 다시 가족 넷이서 함께 살기를 바라는 두 형제는 규슈 신칸센이 서로 스쳐 지나갈 때 그 자리에 있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소문을 우연히 듣고 친구들과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너무 뭔가 귀엽지 않나요? 근데 실제로 이 영화 자체는 굉장히 밝고 희망적이고 이런 게 있거든요. 감독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모른다를 쓴 이후에 본인도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아이가 커가면서 그 아이를 중심으로 조금 밝은 내용의 영화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 영화를 기획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썼는데 저는 상당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때 당시에 정말 그 규슈 신칸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KTX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노선이 이제 오픈을 하면서 이제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님한테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이제 협조할 테니까 좀 이거와 관련된 영화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라는 의뢰가 들어오면서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의 그 아이들이 너무 약간 귀엽게 느껴졌어요. 특히나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친구들이 자기만의 그런 기적을 꿈꾸면서 하나하나의 소중한 그런 바램들을 모아서 떠나거든요. 떠나서 이제 그 신칸센이 지나가는 순간에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 장면이 정말 저는 기가 막혀요.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은 얘기를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주제는 디테일을 채우는 가운데 태어난다. 이게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약간 기본적인 모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왔던 캐릭터 중에 이제 한 친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신에게 이제 죽은 반려견이 있어서 그 반려견이 되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정을 떠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캐릭터를 언급한 부분이 있어서 378페이지를 잠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이의 눈을 통해 사회를 비평한다. 로케이션 헌팅이나 오디션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다양한 발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죽은 애완견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빌었던 소녀는 가고시마 역으로 돌아왔을 때 걔는 이제 더 이상 살아나지 않는구나 라고 이해하는데 저는 이것이 성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고시마역 계단을 내려가는 장면에서 일단 멈춰 서서 배낭 속을 들여다보고 역시 되살아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한 다음 다시 걸어가렴 하고 소년에게 지시했더니 강아지는 되살아나지 않아요?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되살아나지 않아 라고 대답하자 에이, 해피엔드로 해주세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제목이 기적이니 아이들은 저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상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그쵸.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너무 귀엽기도 한데, 이게 되게 크게 와닿더라고요. 실제로 이 감독님이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그런 삶과 죽음에 대해서 특히 이제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진짜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좀 바랬던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나는 어렸을 때 어떤 기적을 꿈꾼 적이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확실히 어렸을 때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간 드라마에서 이제 어떤 가족이 죽어서 살아있는 가족들이 슬퍼하는 장면이라던가 아니면 좀 연세가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결국 끝내 이제 죽음을 면치 못하는 장면이라던가 이제 이런 거 보면서 너무 무섭다. 나는 우리 부모님하고 우리 엄마 아빠하고 평생을 함께 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해서 막 그런 드라마를 보고 나면은 그날 밤에는 이렇게 자기 전에 소원을 빌었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와 평생 함께 살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소원을 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은 그 이후에 참 대부분 이런 친구들이 많았을 건데 다들 그쵸, 부모님과 굉장히 또 소원하게 지내는 또 사람들도 많이 지금 제 머릿속에 떠올라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흐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얘기 상당히 공감했어요. 그 세계 평화를 소원으로 빌었던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공감되는 게 진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나 어렸을 때 이제 그 약간 전쟁 영상이라던가 이렇게 되게 심각한 영상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이 굉장히 주기적으로 이제 어떤 도발을 하고 되게 수위가 센 발언들을 하면은 어렸을 때 그게 너무 무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막 핵전쟁 같은 거 나면 어떡하지? 특히 핵전쟁이 나면 이건 막을 수가 없고 진짜 터지는 순간 진짜 나는 그 어떤 뭔가 생각도 하지 못한 채로 그냥 사라져 버린다고 하는데 그런 순간이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사실 나도 어렸을 때 그랬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이랑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때도 분단 국가였고 지금도 분단 국가의 휴전 국가인 상황인 건데 지금은 핵전쟁에 대한 공포는 정말 하나도 없고 당장 지금 나한테 닥친 일들이 더 크고 무섭게 느껴지는 게 확실히 이래서 또 어른이 되면은 많이 바뀌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영화까지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편 정도만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요. 얘기를 할게요. 바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라는 영화입니다. 388페이지고요. 이 영화는 그냥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냐면은 감독님이 쓴 줄거리보다 제가 하는 얘기가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떤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아버지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했고 뭐 그림도 잘 그리고 진짜 뭐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는 그런 멋진 아버지고 그래서 이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이제 엘리트 직장인으로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저택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한 6살쯤 되는데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를 배울 때도 그렇게 의욕적이지 않으면서 또 잘 못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좀 답답한 거죠. 왜냐면 이 친구가 나를 닮았으면 좀 뭔가 호기롭고 파이팅 넘치고 뭐든 잘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왜 그렇지 않지라는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을 하다가 알고 보니까 이제 아이가 산부인과에서 다른 아이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네, 이게 큰 틀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이제 실제로 내 아이를 찾기 위해서 알아보고 바뀌었다라는 이제 그 부모와 아이를 실제로 만나게 됩니다. 근데 바뀐 집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유하진 않지만 굉장히 화목하게, 그리고 아이가 한 3명 정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북적북적하고 이렇게 시골 같은 데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면서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 집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만나서 이제 자기 아이, 이제 DNA를 가져간 그 아이와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 이 중에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해서 다시 바꿀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키울 것인가, 이제 이렇게 질문이 던져지면서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네, 저는 이거 보자마자 그냥, 저는 아이도 없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바로 몰입이 돼서 나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닥치면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지, 이거는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저 진짜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일단은 제 주변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키운 정이 있기 때문에 6살쯤 되면은 6년이란 시간 동안 많은 애정을 쌓았고 유대감이 형성이 됐을 거니까 나는 그대로 갈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거 외에도 사실 생각할 요소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뒤에 가면은 정말 디테일하게 많이 나와요. 그 밖에도 사실 좋은 영화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내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떤 영화를 봤다, 그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영화를 만들 때 감독은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면은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좀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어느 가족까지는 이제 이 책에 실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 있는 영화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긴 시간 동안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좀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특히 영화 얘기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재밌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고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을 잘 모르고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한 사람이 무언가 자기가 직업적인 커리어를 이어갈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선 임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본다고 하면은 이 책을 충분히 읽었을 때 가치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팬이라면은 또 분명히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눴는데, 뭐 대한민국에도 이제 봉준호 감독님이나 박찬욱 감독님 같이 훌륭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일본에도 이런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이런 영화 팬들은 이분들의 영화를 앞으로도 계속 기다리면서 보면은 좀 즐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혹시 브로커를 보러 가실 계획이라고 하면은 이 영상을 보고 나서 가서 보시고, 또 보고 나와서도 이 영상을 한 번 더 보시고, 그렇게 하면 저는 조회수가 올라와서 좋겠죠. 여러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시간이 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책 읽기 딱 좋은 밤, 책밤. 준디와 함께하는 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굿나잇.